어, 1학년 때는요, 아나토미 해서 근육까지 좀, 우리가 신경 근육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어, 그, 피지올로지를 배울 때의 목표는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이제 근육생리와 전기생리, 신경생리 세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앞부분에는 오늘부터 할 부분들은 이제 세포생리라고 해서 셀 피지올로지가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앞쪽에 아나토미 했던 부분을 조금 리뷰한 다음에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는 부분을 좀 더 좀 더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디 플로드 앤 밸런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년기 밸런스입니다. 엑시드 베이스 밸런스로 넘어가서 우리 몸의 체액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호메오스테시스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이제 산염기 밸런스를 이루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것들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질병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렉트로피지올로지로 넘어갑니다. 일렉트로피지올로지는 앞전에서 배웠던 바디 플루이드에 있는 전해질이 이동하면서 우리 몸에서 전기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루어서 신경 전달, 특히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배우게 돼요. 이걸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머슬 피지올로지.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잘 배운 적이 없죠? 다른 시간에도. 네. 그래서 사실 치료사한테는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수축 기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수축하게끔 만드는 신경계의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스피레이토리 호흡기 생리에 대해서 하고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한 학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 자료 나간 게 한 4개 되죠? 네? 아직 확인 안 해봤어? 6개 받았습니다. 6개 받았어요? 네. 그 안에서 한 학기에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교재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도서관에 가서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해당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유튜브로 찾아보시는 게 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딱히 책을 따로 구입하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혹시 1학년 때 샀던 책이나 있으면 아나토미나 피지올로지 원서책 있으면 같이 보시고 나는 원서 도저히 못 보겠어. 그러신 분들은 번역판으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도서관에 많이 있어요. 도서관에 많이 있으니까 요거 해당 챕터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책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게 원서예요. 버전이 더 나왔을 텐데 이거 사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원서고 앞전에 보였던 건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주석 달기를 해서 네, 글씨 쓰는 게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앞전에 제가 아나토미는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럭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피지올로지는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펑션입니다.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나토미는 구조, 피지올로지는 기능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이거는 다 뭐예요? 정상적인 구조와 정상적인 기능을 배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졌어. 고장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성이 깨지면서 호메오스테시스가 깨지면서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겠죠. 디디즈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배우는 학문은 뭐라고 그래요? 패솔로지라고 합니다. 병리학이라고 얘기해요. 패솔로지와 에티올로지는 약간 다르죠. 패솔로지는요, 병이 생기면서 생리학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 공부하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패소피지올로지라고 얘기해요. 올로지라고 얘기하고요. 혹시 병리학 말고 병인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인학. 에티올로지. 요거는 cause of disease예요. 그래서 병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인학. 이렇게. 요거는 병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혹시 제가 판서한 거 보여요?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핸드폰으로 한 사람은 안 보이죠? 핸드폰으로 안 하고 있구나, 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그 생리학책을 보면, 대략적인 이제 셀 아나토미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셀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세포도 하나의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을 거예요? 동환이 아침에 뭐 먹었지? 아침 물 먹었습니다. 물 먹었지, 그죠? 저도 물 먹었어요.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입 구강에서부터, 오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죠? 물도 요즘에 씹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씹어 먹었어요. 침도 섞어가지고, 그죠? ton이 잘 섞어주겠죠.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에소파구스를 거쳐서 위로 가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물이 또 어디로 가요? 스몰 인테스틴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럼 디오도넘과 주조넘과 그 다음에 어디? 일리움을 거쳐서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죠. 물론 이제 대장으로 가도 이제 나올 준비 말고 스몰 인테스틴에서 애들이 흡수가 되겠죠. 그죠? 혹은 물만 먹었다니까 위에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럼 얘들이 흡수된 동아리가 먹은 물은 처음에 어디로 가요? 흡수가 돼서? 그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바디 플루이드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바디 플루이드. 크게. 세포 내에 있는 물, 그죠?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로 나누죠?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눕니다. 세포가 있어요. 셀. 요 안에 있는 거 뭐라고 불러요? 세포 내액,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그 다음에 셀 바깥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책. 여기 셀 바깥에죠, 여기가. 여기는
우리가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F라고 칠게요. 플루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보통 체액은 여러분의 체중의 한 60% 정도라고 해요. 평균. 다르죠?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기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중의 60%가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시 3분의 2가 60%, 체중의 60% 중에서 3분의 2가 어디에 있냐면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있어요. 여기에 3분의 2, 그 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3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다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뭐뭐로? 플라즈마, 혈장이에요. 즉 뭐라고 보는데? 피, 블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혈장.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라요. 하지만 혈장. 그 다음에 또 뭐?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플루이드. 세포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니까 인터셀룰라라고 그래요. 인트라랑은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는 다른 말이에요. 얘는 정확하게 하면 인터셀룰라,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물. 다른 말로 세포 간질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플라즈마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를 합해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있는 걸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를 하고 체중의 60%에서 다시 3분의 2가 세포 내에,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이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플라즈마와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인데 그 중에서 다시 3분의 1에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가 왜 안 되냐? 잠깐만요. 이게 그 중에서도 3분의 2가 되고요. 다시 플라즈마가 P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갑자기 세포 생리학 얘기하면서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를 얘기한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체액을 얘기했어요.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는 이 체액들이 각각의 지금 얘기했던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각각의 구획을 이동하는 걸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안으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중에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가 들어가는 걸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체액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요약할게요. 체중의 60%가 뭘로 되어 있다고? 바디 플루이드로 되어 있고요. 이 바디 플루이드는 우선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 내, 즉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3분의 2, 그 다음에 세포 외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3분의 1, 그리고 다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혈관을 기준으로 해서 플라즈마, 혈관을 싸고 있는 거죠. 플라즈마와 혈관 밖에 있는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세포 외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혈관을 그리죠. 그 다음 여기
세포가 있어요. 셀. 셀이에요, 셀. 셀. 그럼 요 부분, 여기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1번, 그 다음에 1 다시 2번, 이렇게 나눠요. 1은 세포 외액이에요. 왜? 세포 바깥에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1번과 1 다시는 세포 외액이 되고요. 2번은 세포 내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획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아디플루이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여기에만 있진 않죠. 어디 또 있을까요? 예외적인 물들, 체액 중에. 주한이 대답했어요. 피는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 혈관 안에 플라즈마입니다. 지금 제가 저기 했는데 요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혈관 베슬이에요. 베슬. 베슬 혈관이고요. 혈관 멤브레인을 기점으로 해서 플라즈마와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포 외액은 플라즈마,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P예요, P.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여기. 즉, 얘죠, 얘. 얘가 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세 구획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2장. 2장으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렁을 싸고 있는 플루랄은 몇 장으로 돼 있죠? 그것도 2장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장기를 싸고 있는 망이 2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루스 플루이드라는 장액이 들어가 있어요. 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심장같이 계속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GI 트랙 같이, 페로토니움 계속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렁, 플루라 계속 움직이죠? 얘들이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생기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 2장 안에 시루스라는 장액을 넣어놨어요. 그것도 일종의 체액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우리 CNS 전체를 서큘레이션 하는 물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에서 CSF, 그죠? 뇌척수액. 발현이 좋았어요. CSF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꽁 차다가 아니면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에 물 찼다는 소리 들어봤죠? 동안이 안 들어봤나?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주환이만 대답했어. 그때 이제 물 차는 게 뭐냐면 시노비알 플루이드라고 얘기해요. 시노비알 플루이드. 시노비알 플루이드 활액이에요. 활액. 또 다른 곳에 어떤 곳에 또 물이 있을까요? 뭐 콧물 뭐 눈물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눈동자 안에도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좀 공포 영화나 조금 무서운 영화 보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눈을 푹 찌르면 이렇게 물이 쭉 나와요. 그런 거 잃어버립시다. 아무튼 그래서 체액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물질 이동을 하려면 똑같은 농도의 똑같은 물이 있다. 이동할 수 있을까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멤브레인 트랜스포트를 얘기할 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디퓨전이에요. 디퓨전. 디퓨전은 들어봤죠? 확산. 오케이. 그 다음에 오스모시스. 오스모시스는 삼투 현상이고, 그쵸? 그 다음에 오스메틱 프레셔. 삼투 압이 있죠. 그죠?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야 물질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동아리가 아침에 물 먹었다고 그랬어요. 물을 먹었어요. 에소파고스를 거쳐서 위에서 흡수가 됐어요. 위에서 흡수가 됐다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제일 먼저 여기 제가 설명했던 여기 베슬 안에 있는 플라즈마,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그 다음에 세포까지가 있죠. 그죠? 동아리가 먹은 물이 위에서 대부분 흡수가 될 거예요. 그럼 위에서 흡수가 된 물은 어디로 가야 돼요? 플라즈마로 가요?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가요? 세포 내로 가요? 1차적으로. 흡수가 됐다는 것은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어디로 갔다고? 혈관을 먼저 가야죠. 플라즈마로 가야죠. 1차적으로 플라즈마로 갔어요. 그럼 플라즈마나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는 같은 뭘로 구분했어요? 세포 외액으로 구분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아리가 먹은 물은 플라즈마를 거쳐서 바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을 통해서 그냥 대부분 다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혈관에서 혈관 바깥으로 물을 밀어내려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건 바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혈관의 압력이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밀어내는 힘, 물을 밀어내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밀어내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정수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에요. 물. 스태틱 프레셔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이드로스틱 프레셔는 우리가 보통 블러드 플래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터리하고 베인이 있으면 어디가 세겠어요? 아터리가 세겠어요? 베인이 세겠어요? 당연히 심장에서 가까운 동맥, 아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세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동아리가 먹은 물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세포 간질, 인터스티얼 플루이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물은 이동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누가 목이 마르다는 거냐면 세포가 목이 마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아리가 먹은 물이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세포막을 뚫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포 내로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필요한 건 어떤 힘일까요? 지금 디퓨전하고 오토매틱 프레셔만 얘기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물이 세포까지 들어갈까요? 두 개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1번 디퓨전, 2번 오스메틱 프레셔. 3투, 정확하게 하면 3투 압입니다. 오스메틱 프레셔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오스모틱 프레셔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스틱 프레셔 혈관 안팎에 생기는 그 다음 셀 안팎에 생기는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한다는 것을 스타링이라는 사람이 가설을 세웠어요. 스타링.
그래서 오늘 끝나고 유튜브에다가 스타링의 하이포데시스를 쓰면 물질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들이 하이드로스틱 프레셔와 오스메틱 프레셔예요. 지금 여기서는 동맥 쪽, 아테리 쪽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으면 이 물들이 영양물질이 섞여 있겠죠. 세포 관지를 통해서 세포까지 가는 두 가지 힘을 얘기한 거예요. 혈관, 플라즈마에서 세포 관질까지는 하이드로스틱 프레셔. 그 다음에 세포 관질에서부터 세포까지는 오스메틱 프레셔. 이 힘에 의해서 결국은 세포가 밥도 먹고 산소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똥을 싸겠죠? 그것들은 어디서? 베뉴얼,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작은 동맥 쪽에서 다시 재흡수를 하게 돼요. 그때도 이제 이 스타링의 가설이 접목이 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먹은 물질들이 세포까지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싸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나중에 스타링의 가설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포 내외에 어떤 이온들이 존재하고 단백질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오스메틱 프레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확산은 하이 컨센트레이션에서 로어 컨센트레이션의 힘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이동을 해요? 물질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솔루트들이 이동하는 거고요. 하지만 삼투압은 다르죠. 뭐에 따라서?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고농도에서 저농도가 아니라 그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을 해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산이나 디퓨전이나 오스메틱 프레셔나 우리 몸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 이동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리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호메오스테시스를 어떻게 유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뭘 유지하는 거야? 바디 플루이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갑자기 우리 몸에 강한 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들이 다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한 알칼리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걔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돌리게 돼요. 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렌지 주스 이렇게 탄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피가 산성화되진 않죠.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이온들 혹은 단백질, 호흡, 그 다음에 레날, 키드니에서 그걸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깊게 얘기하면 또 너무 머리 아파갖고 이거 끝나자마자 다음 주 수업에 다 이제 이게 자동으로 다 나갈 것 같아서 우선은 대략적으로 책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은 세 군데에 나눠져 있다. 세포 외액 두 군데, 그 다음에 세포 내액 두 군데. 세포 내액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3분의 2가 있고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3분의 1이 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는 다시 혈관 안에 있는 플라즈마, 혈장과 혈관 밖과 세포 밖에 존재하는 인터스티얼 플루이드, 세포 간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책 중에서 제일 적게 분포한 건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군데 중에서? 바로 플라즈마, 인터스티 플루이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서 가장 그렇죠. 플라즈마. 오케이. 맞습니다. 플라즈마는 곧 피예요. 그러면 한 70kg 정도 되는 사람의 60%가 물이라고 그랬으면 몇 킬로그램이나 되죠? 몇 ml? 대략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플라즈마가 대충, 그러니까 P는 어느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요? 리터로 치면. 42kg, 다련, 발라스, 오케이. 그 중에 P는 얼마 안 돼요. 한 3, 4리터 정도? 리터로 쳤을 때. 그래서 우리 몸에 전체 피가 한 42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 피가 한 3리터, 4리터니까 엄청 조금이죠.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액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좀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다 지워요. 필요 없는 부분 조금 지울게요. 아까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많네? 바닷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죽죠. 어떻게 죽게 될까요? 동아리가 바다에 표류됐어요. 동아리가 목이 말라서 다시 먹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은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혈관으로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요? 플라즈마가 되죠? 혈장이 되죠? 그럼 플라즈마에 있는 물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에 의해서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세포 간질로 가요. 그쵸? 그죠? 근데 동아리가 먹은 바닷물은 세포 내에 있는 물보다 농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습니다. 체액보다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어디로 빠져나가요? 세포 간질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세포는 뭐라고 느껴요? 더 목마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곧 여러분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목마른 게 아니라 세포들이 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순수한 물, 전해질이 아니야. 여러분들 사 먹는 물 있잖아요. 생수. 거기에 순수하게 H2O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포타슘, 나트륨,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칼슘이 섞여 있어요? 전해질 이온들이 섞여 있죠, 그죠? 그거 말고 아예 그냥 맹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또 동아리가 물 먹기 시합을 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맹물을, 그러니까 생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생수병 먹기 내기 지금 먹고 있는데, 저 1.5리터를 주구장창 먹었어요. 한 3통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플라즈마로 가죠. 그러면 플라즈마에서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 힘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플라즈마에서 세포 간질로 갑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동아리가 먹은 생수에는 이온들이 있지만 원래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이온하고는 농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물이 농도가 진해지겠어요? 세포 간질이? 더 옅어지게 되죠. 콘센트레이션이 떨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포 내에는 농도가 높고 세포 바깥에 세포 간질은 농도가 낮고,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포가 부어 올라서 어떻게 돼요? 세포가 나중에는 터져요. 지금 이해했죠? 그래서 체액은 다 플루이드는
지금 이제 전해질 이온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온들을. 그래서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있는 물론 H2O 빼고요. 전해질 이온들, 대표적인 전해질 이온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포타슘. 이것도 칼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물에 이런 것들이 타 있는 거예요. 바디 플루이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 43 아니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아래 첨치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요. 이해했어요? 포스페이트 이온이에요. H2O의 세포 내액은 이런 전해질 이온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테인인데 마이너스를 띄운 이온들이 아주 많아요. 얘가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요. 어디서? 세 개의 구획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세포 내에는 체액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2O의 물에다가 포타슘,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전기생리에서 이제 세포 내에 마이너스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개수. 그 다음에 이 포스페이트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세포 내에서 산과 염기의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 외액은 소디움,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칼슘, 그 다음에 중탄산이온,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얘기해요. HCO3- 중탄산이온. 이렇게 세 가지로 공통적으로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 존재를 해요. 그럼 뭔가 플라즈마하고 인터스티얼 플루이드하고 뭔가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인터스티얼 플루이드에는 프로테인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플라즈마에만 유독 여기에다가 플라즈마에만 유독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뿐만 아니라 프로테인들이 물론 세포 내액보다는 적어요. 이 존재를 해요. 다시 세포 외액은요 공통적으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칼슘, 그다음 바이카보네이트를 갖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얘 둘에 그 다음에 플라즈마에 프로테인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는 포타슘,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프로테인이 겁나 많아요. 그럼 프로테인 순서대로 농도 순서대로 하면 지금 이 이온들 개수요. 하고 이 프로테인 개수라고 치면 제일 농도가 높은 게 바로 세포 내 프로테인 농도로 그 다음에 플라즈마
그 다음에 세포 간질이에요. 자꾸 이 얘기 왜 하냐면 프로테인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높아지냐면 오스모틱 프레셔가 높아져요. 삼투압이 세진다는 얘기야. 그래야 물질 이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그 차이를 알고 계시고 다음에 3년기 밸런스 할 때 또 얘기할 것이고요. 포스페이트는 추가적으로 세포 내에서 3년기 엑시드 베이스드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는 세포 외에서 뭘 할 거냐면 3년기 밸런스를 맞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인도 3년기 밸런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걔들은 세포 내, 세포 외에 걸쳐서 다 3년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체액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세포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세포막이라는 셀룰라 멤브레인 구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트랜스포트가 되는지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OT로 1주차 강의를 마치기로 할게요. 아시겠죠?